이재명이 첫 출근 첫 마디부터 전임 정권을 향해 쏘아붙였지요.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황당무계하다는 표현을 쏟아내면서 대통령실 상황을 전했지만 그 발언 이면엔 또다시 반복되는 남탓 프레임이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맡자마자 국민 앞에 보여준 건 해결사 리더십이 아니라 피해자 프레임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은 책임지겠다는 의지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불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진영은 단순 불만 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 정부를 향해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시민단체가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하며 사건을 정치화했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무실은 일부러 텅 비워놓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재명이 말한 무덤 같은 용산 발언의 진실을 파헤치고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워진 사무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그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의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필기 도구 제공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결제 시스템이 없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하나 인주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심지어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하던 직업 공무원들을 전부 전원 복귀시키라고까지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마치 유령 사무실에 들어온 것 같은 묘사였음과 동시에 이게 전임 정권인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정말 전 정부의 잘못일까요? 자, 이재명의 발언이 보도된 다음 날인 6월 5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9일 한 시민단체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국가재산 손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즉 이재명의 한마디로 민주당은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시민단체는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철저히 정치적으로 설계된 수순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정반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실의 모든 문서와 시스템은 법률에 따라 이관되었고 보안상 문제로 비공개 자료는 삭제 정리된 상태여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남겨둘 수 없었던 것이지 일부러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한 인수인계에서도 각 비서관실 단위로 철저히 작성해 넘겼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재명은 마치 전임자가 일부러 방해 공작을 벌인 것처럼 어떤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대문만은 아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특검의 통째로 넘겼던 사건,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자, 이 문건은 국정농단 수사의 주요 증거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희대 대법관은 수사권 없는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특검에 넘긴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배경에는 정치보복의 악몽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윤 정부가 청와대를 인수받았을 당시 깡통 컴퓨터는 기본이었고 수건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덫에 자신들이 걸려들까 봐 자신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박근혜 정부 문건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무력화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같은 두려움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현실. 이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 좌파 진영이 부메랑을 맞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인수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만들고 실행했던 방식을 이제 와선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중성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문건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반면교사 삼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윤 정부의 대응은 불법도 아니었고 정치적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마치 업무 방해이자 범죄 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한편 2024년 12월 1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도 몽땅 깎았습니다. 이재명이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한 것과 이 정략적 예산 삭감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예산은 다 깎아놓고 대통령실에 아무것도 없다고 전 정부를 비난하는 어떤 모순된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추후에라도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이 자신들이 없앴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슬그머니 부활시킨다면 국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략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그 결과 발생한 혼란을 전임 정부 탓으로 몰아놓고 다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없앴고 지금은 왜 다시 살리는지를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자, 이제 국민들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새로 들어온 친임 정부가 전임 정부를 비난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프레임 전략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적폐청산을 외쳤던 것과 판박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국정 난맥을 전 정부의 유산으로 돌리고 본인들의 실정은 가려가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전임 박근혜 정부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자 미천이 다 드러났고 무능력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더니 결국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요. 그게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재번 용산 사무실 혼란 역시 무대 세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빈 사무실, 컴퓨터 없는 현장, 인주조차 없다는 호소는 언론에 의도적으로 노출이 되었고 좌파 성향 언론들은 이를 바탕으로 분노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반복될수록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 정부 탓이냐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재명 진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본인의 첫 출근 현장을 무덤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전임자의 방해 공작이 아니라 본인의 진영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무덤이자 유산인 것입니다. 전 정부를 범죄자 취급하고 정권 교체마다 보복 정치를 반복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정치 보복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진짜 국정 운영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금방 미천이 다 드러날 테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